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단순히 연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아직도 제게 가슴 시린 상처로 남아있는 존재예요. 고등학교 시절 어리지만 돈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변을 당했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귀는 멍해지고 제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마치 유리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눈물도 없이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숨겨져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죠. 눈물이 쏟아지고 몸이 떨리고 내가 왜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안아주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주 집에 와서 얼굴 한번 더 보여줄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아르바이트는 안 된다고 차라리 엄마 몰래 용돈을 더 줄 걸,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저도 이런데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남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히세요. 가끔은 혼잣말처럼 보고 싶다 라며 중얼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같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서 남동생을 떠올렸어요. 참 이상하죠? 처음엔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묘하게 닮았다 싶었죠. 그런데 연애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다는 걸. 엄마 역시 남편을 처음 보고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그 남자친구가 참 우리 애랑 닮았어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뭘 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특히 이상한 건 정말 별것 아닌 습관 하나하나였어요. 제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코를 킁 하고 푸는 걸 못했어요. 다들 휴지 대고 퀵 하고 시원하게 풀잖아요. 그런데 남동생은 그걸 못했거든요. 누나, 그렇게 풀면 머리가 너무 띵해져. 차라리 그냥 훌쩍거리는 게 나아. 아님 그냥 휴지로 코를 막고 있던지. 이렇게 말하던 나이였죠. 근데 남편도 똑같았어요. 남편도 큰 소리를 못 내요. 어느 날 감기 걸려서 콧물이 쏟아질 때도 그냥 훌쩍거리기만 하길래 제가 물었죠. 왜 코 안 풀어? 그랬더니 남편이 풀면 머리가 멍해져서 싫어 하고 대답하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닮았거든요. 그리고 식성까지. 제 남동생은 버섯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전 솔직히 버섯을 싫어했어요. 식감이 질척하고 향이 강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동생은 그걸 유독 좋아했죠. 어린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나 햄버거도 아니고 버섯 전골이었습니다. 근데 또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섯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연애 시절 뭐 먹고 싶어 하면 꼭 버섯 전골이라고 대답했죠.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엄마한테 버섯 전골 너무 좋아요 하고 말하던 남편을 보고 엄마도 피식 웃으셨죠. 그렇게 연애 내내 남편에게서 동생의 그림자를 보며 안도감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남동생을 떠올리면 여전히 아프지만 남편을 보면 묘하게 그 슬픔이 덜했어요. 마치 동생이 제게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달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동생이 저를 구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트는 늘 카페, 식당, 공원, 여행지였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처음으로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은 깔끔했어요. 그런데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집안에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긴장의 원인을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홀어머니가 남편과 여동생을 키워내신 경우였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 당연히 그런 고생 끝에 얻은 단단함이 시어머니에게 묻어나오는 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단한 걸 넘어 삶의 고난이 공격성으로 바뀐 사람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찌푸리더니 긴장이 돼서 그렇지? 많이 많이 쳐넣어야지. 왜 저렇게 찔끔찔끔 쳐넣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쳐넣는다 라는 표현이 제 귀에 쏙 꽂혔어요. 이게 일상 대화에서 쓸 말인가요? 많이 먹어가 아니라 많이 쳐넣어야지? 저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움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도 시누이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 듣던 말이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이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이 집의 일상적인 언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터졌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그 옷 비싼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예쁘다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뜸 가격부터 묻는 시어머니. 그러더니 이어지는 말.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살찔 기회가 없었거든. 내가 너보다 키는 작지만 그 옷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나 그 옷 한번 입어보면 안 되나? 옆에 있던 남편의 표정에 그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그래? 하며 얼른 말렸죠. 근데 시어머니는 아니 뭐 그냥 입어만 본다는 거잖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빼는 것도 아니고. 가방도 예쁘네. 저 가방도 비싼 거지. 라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그냥 입어보신다고만 하셨는데 거절하면 제가 너무 쪼잔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네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벗어드렸습니다. 아마 역시 좀 헐렁하네. 예쁘다. 참 색감 좋네. 그리곤 거울 앞에서 돌고 서고 팔을 벌리고 웃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뭘 웃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옷을 빌려 입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제 분홍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시어머니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꼭 엄마에게 찰떡이라고 말하며 깔깔거리던 시누이, 심지어 제 가방까지 들어보며 와,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하던 모습, 그 웃음소리, 그 표정이 웃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귀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물건을 하나씩 시험 착용해보는 쇼핑 런웨이에 제가 초대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래도 그때 뭔가에 쓰였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멈춰야 해. 이건 이상해. 라는 경고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울렸는데 그걸 있어 무시했어요. 특이하네. 신기하네. 생경한 경험이다. 하고 그냥 웃으며 넘겼던 거예요. 그러다 며칠 후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첫마디. 언니, 그날 들고 온 가방 있잖아요. 그거 너무 눈에 아른거린다고. 엄마가 그 가방 너무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언니 그 가방 엄마 주면 안 될까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언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연세 드신 우리 엄마가 그 가방 들고 싶어 하는데 그거 그냥 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좀 이상하다라는 제 생각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 그냥 하나 보내드리자. 새 가방 사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저는 며칠 후 새 가방을 사서 깔끔하게 포장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걸로 끝나겠지. 이제 더는 말 안 나오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이후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미정아, 시간 있지? 이번에 TV에서 본 그 레스토랑 알지? 거기 한번 가보자. TV에서 연예인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예약하기 힘들다는 고급 카페,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한정판 전시회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꼭 그런 핫플만 골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남편 몰래 갈 순 없잖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가긴 했지만 문제는 요구를 제게만 한다는 점이었어요. 남편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제게만 은근히 가고 싶다는 눈빛과 뉘앙스를 풍겼죠. 아들은 내 태들보야. 내 자랑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목숨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이제야 그 보상을 받는 것 같네.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끝을 흐리다가 꼭 헤어질 땐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눈물이었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 한 번쯤은 하고 데리고 가다 보니 그게 두 번, 세 번이 되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슬쩍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미정이 네 생각은 어때? 네? 아니 어머니 저는 그건 왜? 싫어?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싫다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니들 결혼하면 자주 올 거니까 그냥 같이 살면 교통비도 안 들고 할 테니까 한번 말해 본 거야. 그런데 미정아, 정말 그렇게 싫으니? 아, 어머니 요즘엔 다들 합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현 씨도 전혀 그런 말 제게 안 했었고요. 기분 상하셨죠? 그런데 그냥 자주 오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네?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지만 제 거절을 보면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날 제 거절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예측을 했다면 저 지금 돗자리 깔아야 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결혼까지 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요구는 많았고 사소하지만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일도 많았죠. 원피스 사건, 가방 사건, 그리고 사사건건 불러내서 이거 먹자, 저기 가자 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늘 미안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잘할게. 중심 잘 잡을게. 이제 정말 너 편이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잘할게.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은 결혼식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는 거의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과장 조금 보태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잘할게. 라는 말을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다짐이 너무 진심 같아서 전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결혼해서 남편이 시댁에 휘둘리기보다 나에게 더 집중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택했거든요. 정해진 코스 없이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밤에는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낮에는 카페와 시장을 돌아다니며 우리만의 세상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죠. 특히 남편과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꼭 만들겠다며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아끼고 정말 열심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쌓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행복했고 다 가진 것 같았고 앞으로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 피곤했지만 가벼운 설렘으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엔 생각했죠.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면 커튼을 치고 캐리어를 풀고 그리고 우리 둘만의 결혼 생활이 진짜로 시작되는 거구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짐을 끌고 신혼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신혼여행의 여운을 다 날려버릴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는 쉽게 느끼잖아요. 현관을 열자마자 뭔가 집이 어수선하다는 감각이 확 들어왔거든요.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진열해둔 제 가방들. 그게 제 작은 행복이자 작은 자부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라? 진열장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가방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일 아끼는 그리고 가장 비싼 가방들만 쏙 빠져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옷장을 열었어요. 역시나 옷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칸이 보였습니다. 뭐야, 도둑? 도둑이라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아파트. 1층도 아니고 경비도 철저한데 도둑이 들었다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여자 물건만 사라졌다는 거. 도둑이 들었다면 보통 값비싼 TV, 노트북, 금품을 훔쳐가지. 굳이 제 옷이랑 가방만 골라서 챙겨갈 리가 없잖아요. 그제야 저는 거실에 설치해놓은 캠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영상을 돌려봤죠. 그리고 화면에 딱 잡힌 두 사람.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망설임도 없었고 남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죠. 이윽고 그들은 곧장 안방 쪽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짝 둘러보나 했어요. 근데 5분, 10분, 30분, 그리고 1시간. 긴 시간 동안 안방에서 무슨 작업이라도 하듯 서성이다가 쇼핑백에 뭔가를 한가득 담아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전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져가려면, 빌려가려면 적어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입에서 한숨이 아 하고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참 웃기게도 말이죠. 아, 맞다. 나한테 얘기했었다. 잠깐 들러서 빌려고 할게. 그 말이 이거였구나. 자기야, 미안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흘려들었어. 엄마랑 동생이 잠깐 빌려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숨을 삼키며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당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아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지금 확인하니까 말하는 거잖아. 뭐야?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니, 깜빡했었다고. 보니까 생각이 났다고. 정말이야. 자기야, 아, 왜 그러냐, 정말. 그냥 좋아 보이니까 입어보고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간 거야.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정말 이럴래? 아,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해. 돌려줄 필요 없다고. 이게 뭐야, 정말. 아, 자기야. 그냥 우리 선물 한 셈 치면 안 되는 거야? 좋은 거 모르고 산 사람들이라서 자기 것이 부러운가 본데. 자기 미안해. 내가 다 사줄게. 어? 내가 다 새로 사줄 테니까 그냥 좀 넘어가 주라. 뭐? 선물 한 셈? 그래, 좋아. 선물 한 셈 칠게.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선물로 영상 캡처해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카톡으로 보냈어요. 바로 신고할 예정이다. 캡처뿐만 아니라 원본 영상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할 거다. 라고 말을 했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 시누이 다 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출했다가 제가 보낸 카톡을 보고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잠깐만 입고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원래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옷 돌려 입지 않냐고. 제 옷이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좋은 옷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아니 근데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신고라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가족끼리 신고라니? 좀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입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네 가방 좀 든다고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너 좀 너무한다. 지난번 합가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이것도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네. 며느리가 그러면 안 돼. 이제 결혼했으면 네 처지를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 신혼여행지 가서 교육 안 시켰어? 얘 왜 이래?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보네? 그래서 제 옷 입고 나갔다가 다들 이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머, 가족? 아, 저기요.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지금 당신은 나랑 남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비싼 명품을 훔쳐간 도둑들이라고요. 처지? 내 처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들 처지나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보세요들. 정신들 차려요. 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1항에 따르면 혈족, 동거친족, 배우자 등 가족 간의 절도사기 횡령은 처벌이 면제되는 특례 조항이 있지만 당신들은 나와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큰일 났다고. 아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선물을 줄게요. 기대해요. 처음엔 정말 신고를 하겠어 라는 눈치였어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허세 섞인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도 손을 덜덜 떨며 목소리가 바뀌었죠. 결국 저는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CCTV와 사진, 사라진 물건 목록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이라 신고 가능하다라고 했고 사건은 빠르게 접수됐죠.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욕심이 앞섰다, 순간 눈이 멀었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시누이도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며 제 손을 붙잡고 매달렸죠. 법적으로는 절도죄였지만 저는 결국 합의해줬습니다. 합의 안 해준다고 제게 득될 것도 없었고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그는 저 대신 그녀들 편에 서더군요. 자기야, 그거 그냥 장난 좀 친 거잖아.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 신고까지 한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런 생각이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 양반들한테 니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이 인간아. 없어진 물건도 없는데 다 돌려받았으면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하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 결혼은 그냥 끝이 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했지만 저보다 엄마가 더 했던 것 같긴 해요. 남편이 자신의 남은 짐을 빼러 오던 날 저희 엄마가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단숨에 움켜쥐었습니다. 막 흔들고 또 흔들고 쌍놈의 새끼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그 쌍놈의 새끼 머리카락 어마어마하게 빠져들었죠.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돌아보면 제가 분홍 원피스를 벗어줬던 그날이 전조였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어버렸죠. 그래도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었기에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발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닮았다는 그것, 눈에 씌었던 콩깍지는 다 벗겨졌고 껍질까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정말 너무 진상 가족들 아닌가요? 제가 다 한 건데도 저도 믿어지질 않는다니까요. 하하.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